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어 국제공용어 될 것. 2. 일본 버리겠다. 대신 한국에. 3. 한국의 대반전 복수에 일본 열도 발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어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 랭킹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현대언어협회에서는 한 국어에 대해 심상치 않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K-팝과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미국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등록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폭증한 것을 공개해 2006년도와 대비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무려 95%, 100%에 가까운 폭증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온라인 무료 언어 수강 플랫폼인 듀오링고에서도 한국어가 세계 6위권의 언어로 급부상 중임을 공개하면서 한국어가 영어, 독일어, 불어에 이은 새로운 세계 언어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들 베스트 7을 알아봅니다. 그럼 10위부터 살펴봅니다. 10위 베트남. 베트남에는 무려 22만 명이 한국어를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 뿐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제2위 한국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베트남 경제 40%가량이 한국 기업이 생산해내는 GDP와 관련된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한 정서가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베트남 내 한국인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공작 행위가 성공적으로 먹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 측에서는 베트남 경제의 한국의 의존적인 모습을 매우 경계하고 있고 무엇보다 베트남의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대거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핵심 국가가 한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베트남 내 한국의 영향력을 과거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분석을 내놓으며 더욱 현지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위 우즈베키스탄. 무려 10만 명 이상 많으면 30만 명의 한국어 사용 가능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7만여 명의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즈벡의 인종은 돌거린입니다. 투르크인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심지어는 중국 신장미구트까지 연결되는 투르크 민족입니다. 한국어와 어순이 똑같아서 단어 만 바꿔 끼우면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 우즈벡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소득 수준이 높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민어의 나라로 알려져 있을 만큼 투르크계, 러시아계, 한국계 인종이 섞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심지어 25만 명의 인구 1%에 해당하는 고려인이 살고 있어 우즈벡에서는 마치 한국어가 공용어 수준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은 해외 외교부 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 협력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8위 태국. 무려 20만 명의 태국인들이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이들 다수는 한국어를 할 줄 알고 있고 많은 금액을 본국으로 보냅니다. 태국인들은 본래 일본을 매우 좋아하는 나라이지만 K-팝의 영향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이들이 더 증가 중입니다. 태국인 아이돌이 한국 K-팝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는 영어를 제외하고 일본어인 상황이지만 일본어 다름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국은 PPP 기준 국민소득이 1만 7천 불을 돌파한 상황으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춘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내공을 다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태국의 일본 의존적 경제구조를 지적합니다. 자체적인 산업성장이 어려워 조만간 한국과 경제협력을 이룩한 베트남에게 전체 국내 총생산을 따라잡힐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태국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고 베트남 내 생산 거점을 태국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태국 내 한국어 사용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국에는 약 10만 명가량의 라후족 소수민족이 거주 중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문법 구조와 단어가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해 일부
언어학계에서는 라후독을 대상으로 한 한글 보급 사업을 실시하려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동남아 전체에 약 50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태국을 라후족 한국어 보급 사업의 핵심 파트너십으로 삼게 된다면 한국어의 사용 범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위 미얀마. 미얀마는 최근 민주화 시위 사태 당시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지자체 등에서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지지와 도움이 많이 이뤄지면 서헌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도 동남아에서 미얀마어는 한국어와 문법적 구조가 동일해 언어학 계에서 매우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문자의 구조 역시 한글과 비슷한 점이 많아 미얀마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매우 쉬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언어학계에서는 한국의 고대 선사시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티베트 고원지대를 거쳐 미얀마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거론해 일부 역사계에서는 고구려 유민의 미얀마 유입에 관한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최근 미얀마에서의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단합이 심해지면서 한국 내 지자체와 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엘리트 미얀마 청년층들을 긴급히 한국의 대학교에서 체류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부 미얀마의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대피해온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도 현재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과 군부 집권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한국어 교육 확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6위 필리핀. 필리핀은 현재 한국에 6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리핀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열기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며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으로서의 우방국으로 서 최근 방위산업 분야 군사 분야의 교류 협력이 많은 편입니다. 필리핀 의 인구는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인구와 별반 따르지 않았지만 아제안 정책을 하지 않아 인구가 1억 명까지 폭증해버린 상황인데 최근 필리핀 정부는 빌드 프로젝트라고 하여 필리핀 국민들을 헌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진행 중인데 그중 핵심 파트너 국가가 한국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세부섬 을 중심으로 한국인 관광객과 어학연수생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코피 노예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대 4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필리핀의 새로운 소수민족으로 부상하고 있어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민간 교육단체들에서는 이러한 코피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나 후원이 미미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코피노 지원 대책을 내놓고 헌지 코피노 학교를 설립하여 향후 한국 필리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위 산동반도. 산동반도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유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조선족들이 요녕성 길림성에서 넘어와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와 같은 도시들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산동성 주민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총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동이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갖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과의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항공로선뿐 아니라 전기여객선 노선까지 인천항까지 뚫린 상황으로 산동반도와 한국은 사실상 하나의 하루 생활 권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도시 곳곳에는 2016 사드 보복 직전까지 수많은 한글 간판이 있었고 산동반도 북부 옌타이시의 여의도 면적 9배 크기의 코리아타운이 완공되려 했으나 현재 양국 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산동반도는 지질학적으로 현재와 같은 반도 지형이 아닌 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동반도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 이종적 언어적 구조가 달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2020년 학술 보고서를 냈는데 산동반도와 한반도의 연관성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분석해 산동인과 한반도인들과의 연관성 에 대한 연구 분석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4위. 일본 내에서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매우 심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문법이 비슷합니다. 고대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고, 헌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요동 요서에 위치한 부역의 언어가 현재 한국어가 됐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개 유택계 학자 총균세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일본인은 사실 한국인이라고 언급해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현대 일본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하겠지만 일본인의 조상은 한국인이고 고대 시기에는 한국인들이 일본 열도를 지배해 근대기 3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일본이 잠시 한반도를 지배했으나 일본인들은 결국 한국인이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NHK 대하 드라마 쇼토쿠 태자에서는 과거 고대 시기 일본 내 상류층들은 한국어 백제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등장해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실제 앞서 언급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2020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고대 일본인 고대 한반도인들의 이동 루트가 산동 요동 한반도에서 시작돼 한민족과 일본계의 민족적 시작이 이뤄지것을 언급해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인의 원류가 한국계임이 드러나 세계적 총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간사이 지방 오사카, 교토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어가 확산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도쿄 시노쿠보를 중심으로 한국어가 확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위 요령 길림성. 요령성에는 만주족이 약 1000만 명가량 거주 중이며 길림성과 흑룡강성, 입부 지역에서는 조선 족동포들이 200만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외 지역 중 한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역으로 분류되며 현재 만주족은 만주어와 여진어를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한국에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종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요령성 길림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만주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보급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실제 한종관계가 좋던 90년대에는 이들 지역의 한국어 교육 사업 확대를 위한 구상이 있었으나 사드보, 복사태 동북공정 등으로 인해 무산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만주족과 여진족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진족 관련된 역사 드라마가 최초 제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000만 명이 넘는 만주족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 부탄 왕국.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인 부탄 왕국에서는 최근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듀오링고에서 제1위 학습 언어로 한국어가 손꼽혔습니다. 영어보다 더 인기 많은 외국어로 젊은 층들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탄은 은둔위 왕국이지만 최근 젊고 인기 많은 왕세자 왕비가 대관식을 하며 적극적인 서구화 정책을 진행 중인데 인종적으로 유사한 한국이 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놀랍게도 부탄인들과 한국인들은 인종적으로 매우 유사점이 높으며 무엇보다 티베트어 계동의 부탄어의 언어 계동이 한국어와 거의 유사점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부탄과 네팔은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포인트 국가이며 티베트의 해방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분류됩니다. 현재 인도는 인도, 네팔, 부탄, 티베트, 방글라데시를 아우르는 남아시아 연방 구촉을 동해 종국의 패권도전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연합체 건설을 앞두고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왕조의 정동성을 유지하는 부탄은 이들 연합의 정신적 지도국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1위 몽골. 최근 한국과 몽골 교육부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몽골 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한국어 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지방교육청과 협력해 몽골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듀오링고에 따르면 한국어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몽골로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제치고 제1위 인기 외국어가 된 것입니다. 몽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나라 한국, 미국, 몽골 삼각 외교 네트워크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몽골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후예들답게 자존심과 독립심이 아주 센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몽골인들은 다른 몽골인들이 점령했던 나라들을 다소
깔보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즉 한국만큼은 솔론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몽골인들 스스로도 솔론꽃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몽골이 다른 나라를 표기하는 방법 대부분이 약간 이민족오랑캐를 뜻하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국가명 인데에 반해 한국을 의미하는 솔론고스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라고 합니다. 무지개라는 어원과 연결된 단어로 해석되는데 그만큼 한몽, 양국 간의 우호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몽골 간 상호, 무비자 협정 혹은 취업과 교육이 자유로운 유럽 쉥겐 조약에 준하는 양국 우호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역사학 계에서는 몽골 민족은 과거 부여 계동의 고구려와 친척관계의 민족 이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한민족과 몽골 민족 간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웃 국가들끼리 전부 갈등이 있는 나라인데 몽골만큼은 우호적인 상황이고 미국 측에서도 한국, 몽골, 미국을 연결하는 삼각 셔틀 외교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한국과 몽골 간 우호 관계가 앞으로 더욱 격상될 뿐 아니라 몽골의 국민소득도 크게 신장되어 중국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스위스와 같은 부유한 국가로 한국과 서로 우호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어의 세계 확산 지도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최근 프랑스어보다 많아진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에스놀로그에서 조사한 5천만 명 이상 제1모 국어 사용자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세계 15위로 7,730만 명이 사용 중인 언어로 7,720만 명의 프랑스어보다 많은 상황으로 현재 유엔의 국제공용어로 등록된 프랑스어에 맞춰서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등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의 사용 국가 수는 무려 54개국에 달하지만 한국은 6개국이 사용 중 이것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어 사용 범위와 사용 국가 확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한국어가 국제언어로 등록되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어를 일본 총리가 한국에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도발해오던 일본.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 일본을 버리는 중대 결단을 내리자 일본은 인제 와서야 한국밖에 없다 라며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대반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일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 등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일본을 겨냥해 너무나 충격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일본이 미국의 전략 노선을 따르면 자신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소위 외부 위협을 구실로 현재 진행 중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 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졸개 노릇을 계속해 말썽을 일으키면 일본은 미국의 희생양 또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랜더구이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 본토가 무력을 먼저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중국이 그은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을 무력을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 뒤 중국 본토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하길 원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즉, 일본이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은 선전포고를 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데요. 최근 14억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가 공개되면서 14억 중국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에는 규슈에서 오키나와 등 섬으로 육상 자위대를 이동시키고
상륙 허용 뒤 해상 및 항공자위대를 투입해 중국을 공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지역 기간 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도시권 공격을 대비하여 특수작전군을 가동한다는 디테일한 일정이 모두 공개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가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 방위 정책이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북방 중시 전략에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mak료간부가 최고 기밀인 극비로 지정해 작성한 이 문서는 중국의 일본 침략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쪽이 1개여 단 규모로 외딴 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와 스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위대의 대처 방안으로는 규슈 주둔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를 오키나와 등 도서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군 상륙 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타격을 가한 뒤 최종적으로 육상자위대가 탈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일본 공격은 매우 정당하다며 전쟁의 가장 초기 단계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전쟁을 하는 순서는 지금 중국처럼 국제 여론을 통해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다. 미리 정당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러시아처럼 완전히 고립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킨 다음 곧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을 손절해버리는 충격적인 결단을 최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 봤자 미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감히 총알 한 발이라도 쓸 수 있겠어? 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만만해했는데요. 미국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일본에는 가장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현재 미국도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61%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브렛 라이언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며 연준이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파르테논의 그렉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활동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주택 부문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고 제조업 활동은 정체돼 있다 라며 두 가지 모두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바이든이 곧 퇴출될 위기에 내몰리며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을 버리고 중국, 한국과 동맹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12일 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특검은 한국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사인데요.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발견된 10건의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고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서에 이 사실이 증명되기라도 한다면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 미국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을 걷다 보니 현재 미국에 필요한 것은 실속은 없지만 말만 잘 듣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실제로 필요한 거대한 시장 중국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얼마 전까지 일본은 한국에 심각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징용해법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당사국이라는 황당한 보도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난도질해놓는가 하면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은 돈 한 푼 안 낼 뿐 아니라 사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과 대신 한국을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헌법까지 뜯어 고쳐가며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발은 일본이 한국에 걸어왔는데 오히려 일본이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 성공을 벤치마킹해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쿨재팬 정책이 실적 부진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은 쿨재팬을 지원하는 민관 합작 펀드의 누적적 적자 1066억엔 1조 310억 원에 이른다며 쿨재팬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아무리 방위력 증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자위대 인력난이 심각해 60대가 최전방에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60대 자위대가 80에서 90대 일본인들을 방어하는 셈인 것이죠. 시사평론가 고가시게아키 67는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슈칸 주간 아사히 1월 20일 자 최신호에 일본 대탈출 엑소더스 원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낮은 임금,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횡행,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연금 체계의 붕괴 우려. 애초부터 일본 경제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런데도 일본에 남아 고령자를 떠받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라며 일본에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최우방국이었던 미국에 이어서 얼마 전 한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폭탄 발표한 UAE. 이번에는 일본산 수송기를 버리고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얼마 전 개발을 마친 KF-21도 대규모 살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해마다 UAE의 방산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마저도 한국의 모조리 빼앗긴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과 서로 수출 규제를 없애고 화해를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고 공식 발표하자 일본이 갑자기 말을 바꿔 한국은 위험하다, 지켜봐야 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큰일 난 쪽은 일본입니다.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일본에 즉각 보복 조치를 가하자 일본 열도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어제 한국이 일본을 수출 우대 조치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일본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한국에 수출된 일본 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들어가지는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고 수출 규제를 없앴겠다는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당분간 수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요. 한국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운용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세계 품목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려 합니다. 라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누가 어디에 쓸지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심사 대상 품목만 200개가 넘는데요. 그는 법령상 200수십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민감한 것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심사 확인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 규제를 푼 한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을 다시 한번 믿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은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너무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속내를 알고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심각한 수준의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여 한국인들에도 뿌리면 일본은 그제서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자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동남아국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부해왔는데요. 한국이 수입하기 시작해야 한국을 믿고 따르는 이 많은 국가들이 다시 일본산 수산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수백 년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인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시키자 세계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방사능 측정 업무를 맡았던 일본인 50대 남성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이유를 알겠다며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도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처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일본 보건복지부는 방사선과 의료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원회와의 회의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집요한 의심과 인맥을 총동원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한국이 참가했는데요. 일본은 원래 한국을 빼놓고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이 감추려던 충격적인 것을 한국이 찾아냈습니다. 수중 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부입니다. 녹아내린 해결료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한 도쿄전력은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에 검은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제어봉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 안에는 핵 연료봉 다발이 들어있고 그 아래로 핵 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봉들이 손상되거나 떨어진 것이 영상에서 확인됐고 원자로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미조가미 시냐 도쿄전력 부장은 제어봉 일부는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원자로 내부 콘크리트 손상이 심한 만큼 후쿠시마 지역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가 아예 붕괴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충격적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지금 당장에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집요함 덕분에 허점을 찾아냈고 결국 도쿄전력도 인정했는데 일본 정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위험한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 것일까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이라서 육지에서 24년간 보관한 뒤 방류하면 위험성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인데 일본은 지금 당장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속내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처리 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에는 2,431억엔이, 수소 배출에는 1,000억엔이, 수증기 배출에는 349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해양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엔만 필요했습니다. 바다 방류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저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9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 폐로 시점 2051년 예상까지 81조엔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지금까지 저장해왔는데 이를 바다에 뿌려버리면 81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아낀 810조 원은 고스란히 주변국들의 더 많은 피해로 다가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북태평양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오염수가 도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방출 4에서 5년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발표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 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 137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러시아 쪽으로 이동.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를 타고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 약 4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바다에 뿌려 810조 원을 아끼는 대신 한국은 이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1,00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해외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사실을 적극 홍보에 나섰고 이미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한국의 편에 서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하는 대신 주변국에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상 못한 전개에 일본 정부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